먼저 간단히 저를 소개해드리면 제가 뇌파를 연구한 지는 어느덧 30년이 되어 갑니다. 카이스트 브레인랩에서 뇌파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의 뇌 신경 네트워크를 동력학적으로 이해하고 모델링하는 이론 위주로 처음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유익한 실질적인 도구를 개발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이후 다양한 뇌파들을 직접 측정하고 분석하고 특징들을 찾아내는 실험, 실증 위주의 연구를 25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이러한 저의 뇌파 연구 성과들 중에서 뇌 건강의 위험 신호와 예방 관리 분야의 어떤 최근 적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 관계상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뇌 건강 분야의 뇌파 연구 성과와 적용 사례, 그리고 추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뇌는 거대한 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네트워크에 가장 주요한 두 가지의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하나가 우리가 휴식 상태에 활성화되는 휴식 모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걸 resting state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요즘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하나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작업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거나 어떤 특정 감각 외부 자극이 주어지면서 어떤 목표 지향적인 어떤 활동들을 뇌 활동들을 해야 할 때 활성화되는 그러한 태스크 파지티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줄여서 TPN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두 중요한 네트워크는 서로 안티 코릴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서로 어느 것이 활성화됐을 때 나머지 한 네트워크는 활성이 저조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기량적으로 서로 조절하는 밀접한 조절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두 네트워크 중에서 특히 뇌 건강과 가장 밀접한 것은 휴식 상태의 네트워크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어떤 연결이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파괴되거나 이렇게 손상이 됐을 때 상당한 많은 다양한 뇌질환들이 발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건강한지 그걸 가장 빠르게 질병으로 이완되기 전에 빨리 그 위험 신호를 알아챌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부 감각이 들어오지 않고 휴식 상태에 이르게 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특정 주파수가 우세해지는 그러한 그 리듬이 형성이 됩니다. 이 리듬이 보통 이제 10Hz, 1초 10번 진동하는 알파 대역이죠. 이 10Hz 중심으로 가장 우세한 리듬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리듬을 고유 리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젊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 10Hz 중심으로 중심성이 좋은 고유 리듬을 보였을 때 건강한 성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고유 리듬의 특징은 이러한 우리 전두엽뿐만 아니라 후두엽 그리고 후두엽까지 모두 같은 질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즉 이러한 고유 리듬의 피크 주파수에 해당되는 즉 중앙 주파수 또는 피크 주파수라고 대표할 수 있는 이러한 주파수가 전두엽이 10Hz면 측두엽도 10Hz고 후두엽도 10Hz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중앙 주파수나 피크 주파수 같은 이러한 주파수 지표가 10Hz보다 점점점 느려지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뇌 이상 신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부위마다 이러한 휴식 상태의 고유 리듬은 특정 부위에서만 드러나지 않고 모든 부위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현장에서 쉽게 사용을 하려면 전두엽에서 그러한 특징을 추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전전두엽은 여러 뇌 기능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건식 전극으로도 뇌의 신호를 깨끗하게 잘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게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형태로 우리가 전전두엽의 휴지기, 즉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을 측정해서 그 리듬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그러한 그 고유 리듬의 그러한 주파수 값을 추출해 보면 이러한 전전두엽이나 나머지 다른 영역이나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불편하게 여러 부위를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표들은 여러 번 이렇게 반복 측정해도 계속 재현성 있게 일관된 값을 주기 때문에 재현성이 아주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잘 변하지 않고 재현성 있는 신뢰할 만한 지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20년도에 보고된 성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성인의 이러한 고유 리듬은 이제 10Hz를 거의 유지하다가 이제 건강하게 노화가 진행됐을 때는 물론 이제 퇴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 리듬이 느려집니다. 주파수가 내려가지만 그래도 9Hz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갑니다. 건강하게 특별한 뇌질환 없이 노화가 될 경우에는 그다지 크게 퇴화되지 않고 고유 리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부위에서 남녀 구별 없이 다 이러한 노화에 의해서 약간 그 DMN 리듬이 느려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9Hz보다 더 많이 이러한 그 고유 리듬이 점점 더 이렇게 느린 방향으로 이렇게 느려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뭔가 뇌에 어떠한 원인으로도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유 리듬이 성능 좋게 형성되지 않고 느려지면서 이쪽 방향으로 10Hz보다 더 느려져서 8Hz, 7Hz 이렇게 느려지면서 그러한 어떠한 중심성도 흐려지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경우는 인지기능 검사의 점수가 낮을수록, 즉 문항 인지기능 검사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고유 리듬의 주파수도 느려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2019년도 보고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유 리듬이 이제 느려지는 몇 가지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러한 독성 물질이 뇌에 축적이 돼서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실제 병이 발병하기 전 10에서 15년 전부터 무증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독성 물질들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렇게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이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을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증상인 단계에서도 이러한 고유 리듬 상에서는 이러한 리듬이 서서히 이렇게 느려져 가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연결성이 저조해져 가는 것을 조기에 빨리 선별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아밀로이드 독성은 있지만 인지적으로는 노멀한, 즉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뇌파의 그 DMN 리듬을 통해서 조기에 유형군을 선별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적용 사례로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데 이 전신 마취 상태에서도 이제 이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이러한 전신 마취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마취 독성에 의해 가지고 더 고유 리듬이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취약해져 있는 고유 리듬이 저조한 취약해져 있는 뇌인 경우에는 이러한 그 전신 마취에 의해 가지고 수술 후에 선망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성에 노출이 되면 복구되는데도 한 달 정도 이상의 어떤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독성 단백질과 독성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뇌는
이렇게 서서히 이 가장 중요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이렇게 기능이 저하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농약이나 훈증제 같은 그러한 이제 것을 많이 쓰죠. 대표적인 메틸브로마이드인데 메틸브로마이드 이런 훈증제 작업을 하면서 노출되신 분이나 이러한 환경 오염으로 노출되신 분들은 대조군에 비해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리듬이 이렇게 느린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작업 후에 일시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된 그런 노출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점점 더 장기적인 그러한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어떤 변성을 통해서 독성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도 많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주지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그 테스트 모드 네트워크의 어떤 반응을 같이 본다면 더욱 정밀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태스크 모드의 네트워크에 관련된 자극으로는 소리 자극이 있습니다. 소리 자극을 뇌에 반복적으로 주어졌을 때 뇌가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 피크가 건강한 사람들은 어느 일정 범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역시 뇌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반응 위치가 서서히 또 느려지게 됩니다. DML이든 마찬가지로 느려지는 방향성은 똑같죠.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 젊을 때는 이러한 반응성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길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DML 리듬과 함께 태스크에 대한 반응성을 같이 보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정밀하게 뇌 이상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특정 목표 자극일 때 반응을 하도록 하는 주의 과제까지 주면서 태스크 시에 뇌의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이때 이 주의가 일어나는 여부를 파악하게 해준 P3 피크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주의력과 연관된 즉 고차적인 뇌 기능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 이상이 발생하면 이 P3 피크가 즉 주의력이 저하되면 P3 피크의 진폭이 아주 낮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느린 위치에서 이러한 P3 피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DMN 네트워크의 신호나 또는 TPN 네트워크의 신호를 통해서 종합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지금 뇌 기능이 얼마나 저하되고 있는지를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레스팅 스테이트 뇌파와 이러한 태스크 모드의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해서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최근 2021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뇌파 지표들을 활용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MMSE 스코어 기반으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뇌피질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쪽 안쪽의 중추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율신경계도 실제 중추신경과 서로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의 건강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자율신경은 아시다시피 이런 모든 장기를 제어하는 것에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심박 간격, 심박 변이를 제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박 변이의 활동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의 노화 수준과 그리고 건강 수준을 함께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함께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심박 변이도가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할수록 젊고 건강한 상태고 나이가 들게 되면 그 활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박 변이도가 건강하신 분들이 훨씬 더 현명하고 편견이 덜한 방식으로 사고를 하고 또 작업 기억 등의 뇌 기능들도 우수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N뿐만 아니라 TPN과 HRV까지 같이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뇌의 건강 상태를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 이제 심박 변이도 건강 상태도 이러한 농약이나 독성에 노출이 되면 제일 빠르게 그 기능이 이렇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약 사용자들이
뇌의 심박 변이도가 굉장히 그 작업 전과 작업 후에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데이터입니다. 그에 반해서 대조군들 농약과 관련 없는 독성과 관련 없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유의한 변화가 없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뇌 이상이 생기기 전에 조기에 위험군을 선별하는 데도 이러한 뇌파가 활용이 될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위험군에 속했을 때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다시 개선시키는 이런 훈련을 그러니까 추적 관찰하는데 또 이러한 그 신경생리학적 지표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우리 뇌 기능이 퇴화할 때 사실 조기에 어떤 여러 가지 훈련법을 적용을 하면 50% 정도 인지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벌써 이미 경도 인지 장애라든지 그래서 인지 장애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100여 개 이상 어떤 인지 개선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도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인지 개선 효과가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험을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조기에 개입을 해서 훈련을 통해서 다시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이런 프로세스를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경남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5년간 위험군을 선별해서 여러 가지 위험군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통해서 다시 고유 리듬이 개선되어진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범 사업을 지금 5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그 개선 훈련으로는 뇌 림프계를 자극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행을 합니다. 우리 뇌 림프관은 독소 배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노화에 의해서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림프관이 좁아지면 독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독성이 뇌에 쌓여서 결국 또 뇌 세포를 파괴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마사지나 운동요법을 통해서 뇌 림프관 다시 넓어질 수 있고 또 독소 배출이 원활해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또 확인해 본 실험은 숲에서의 여러 가지 운동 처방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액티브 워킹이라 해서 이게 숲에서 걷기 또는 숲에서 어떤 도구를 갖고 운동을 하거나 또는 기공 훈련을 하거나 이런 식의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대조군과 비교를 하면서 이러한 뇌파나 심박 변이도 또 생체 전기 저항을 측정을 해서 어떤 훈련을 했을 때 어떤 기능이 더 향상되고 이 훈련은 어떤 부분에 더 장점이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연구들을 시행해서 2021년, 2020년 계속 보고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호흡 관련 훈련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의 생체 신호는 호흡이나 심박이나 혈압이나 이렇게 각 깔아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함께 이렇게 협응해서 같은 위상을 가지고 결맞음 상태에 이르게 되면 즉 코헤어런트한 스테이트라고 하죠. 함께 결이 맞게끔 움직이게 될 때 우리의 몸은 가장 조화롭게 치유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명상 기법이나 훈련 기법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현재 2018년도 보고된 결과에 의하면 요가를 했을 때 이제 요가하기 전 요가를 스타트했을 때 이러한 결맞음 상태가 유도되기도 하고 또 기 메디테이션을 시행했을 때도 결맞음이 없다가 기 메디테이션을 하면 결맞음 상태의 리듬이 유도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결맞음 상태는 우리가 단순히 이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완을 할 경우에는 이 부교감 신경계에 해당되는 성분들이 그냥 증가하기만 하지만 감사의 상태로 결맞음이 이루어진 상태는 부교감 신경계 활성뿐만 아니라 하나의 리듬으로 즉 동기화가 잘 맞는 그런 하나의 리듬이 우뚝 솟는 그러한 형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깊은 호흡 훈련을 시행을 할 때
또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때 이렇게 뇌파의 향상과 또 이러한 HRV, 즉 심박 변이도의 향상을 같이 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니 고유 리듬이 점점 파워가 증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감신경, 즉 긴장 방어를 담당하는 교감신경은 낮아지면서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은 활성화되어졌다. 이런 식의 보고로서 현재 그러한 훈련법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훈련법으로는 흔히 아는 이제 전자약이죠. 뉴로피드백 요법으로서 고유 리듬이 활성화되지 않으신 분들 또는 고유 리듬이 느리신 분들 다시 빠르게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 세션을 통해서 훈련이 잘 되게 되면 육안으로 그러한 고유 리듬이 깨끗하게 확인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요즘 이제 각광받는 훈련법으로는 이러한 소리나 자극으로 뇌를 동조시켜서 뇌의 독성 물질을 빼내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40Hz 자극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의 독성 작용을 하는 독성 단백질을 시킨다고 이제 주실험 결과 발표됨으로써 이제 빠른 리듬을 들려줘서 뇌를 빠르게 활성시키고 또는 이제 고유 리듬 대역을 들려줘서 리듬을 안정화시키는 이런 식의 훈련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빠른 리듬을 적용했더니 대상자분들의 고유 리듬이 이게 느렸었는데, 이게 느린 성분이 있었는데 점차 10Hz 중심으로 이게 고유 리듬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유의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중심성이 흐려진 불안정한 분들은 이제 이러한 그 안정 리듬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중심성이 높게끔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훈련은 이제 그 알아차림, 그러니까 마인드풀리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명상 기법으로서 이 DMN 리듬과 TPN 네트워크를 잘 이제 성능이 좋게끔 조절한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이러한 심 네트워크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태스크 파지티브 네트워크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킴으로써 질병을 예방한다는 보고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인드풀리스 명상에도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 명상이 있고 자해 명상이 있고 또는 이제 단순하게 오픈 모니터링하는 그런 명상 기법들이 다 이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건강하게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적용 사례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이제 잘 측정하기 위해서는 피검자를 안정시키고 또 전극 접촉을 좋게 하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제 서버 플랫폼에 모이게 되면 자신의 어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잘 개선되어져 가고 있는지 또는 악화되어져 가는지를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도 있게 되고 또는 각 어떤 지역별에서 개선이 일어나는지 이런 식의 통계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AI 시대에 더불어 실시간 감성 모니터링도 많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연구에서 70, 80% 이상의 정확도로 이러한 그 감성을 분류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이게 줌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우리의 감성을 뇌파를 통해서 서로의 감성 모니터링 하면서 감성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보까지도 인재와 함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팬데믹 시대죠. 이러한 지금 코로나가 특히 그 브레인 포그라는 후유증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즉 집중력이 저하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뇌 피로감이 높아지는 그러한 이제 그 후유증이 길게 지금 가고 있고, 실제 주변에서 봐도 코로나를 앓고 난 후에 뇌 고유 리듬이 많이 느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러한 그 뇌 건강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최근 내 건강 분야의 연구 성과와 적용 사례 그리고 추후 이게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예,
예, 마무리하기 전에요. 그 몇 년 전 제가 참가했던 신경과학 학회에서 이곳저곳에 큰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문구가 Knowing Brain is Healing Brain이었습니다. 즉 이제 뇌를 아는 것이 뇌를 치유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의 뇌 상태를 이제 바르게 아는 것만으로도 뇌 개선 노력 방향이 바르게 안내될 수 있으니 참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공감이 되었던 문구입니다. 매년 이렇게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뇌 건강 예방 관리 분야에서 항상 한 10여 년 전부터 앞장서 계셨던 여기 계신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의 더욱 적극적이고 보람된 활동을 응원드리면서 그리고 또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